자, 이제 지금부터 고전시가 강의를 시작합니다. 고전시가는 어렵죠. 일단 읽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읽기가 안 되니까 해석하는 건 말도 못하고.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전시가는 읽기가 되긴 어려운데 막상 해석을 하고 나면 별거 아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이거 좀 수업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고전시가를 필기를 할 건데 세 가지 색깔로 필기를 할 겁니다. 뭐 빨간색이 있고요, 파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수능에 필요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필기할 거고요. 파란색은 내신에 필요하거나 좀 덜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검은색은 뭐 참고사항으로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전시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비유를 들어 설명할게요. 고전시가는 자 우리가 옛날에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가 있어요. 폰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폰이라는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가 이제 2022년이죠, 그죠? 그럼 현대에서 이제 제일 비싼 차가 뭐 제네시스 G90이라고 하는 차인데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요거는 고전시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고전시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현대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사실 현대시가 이 정도로 뭐 복잡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 이게 무슨 비유냐? 옛날 자동차는요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운전하기가 되게 복잡해요. 뭐 여러분들은 잘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요 뭐 그냥 뭐 페달을 밟으면 가는 게 아니라 기어도 넣어야 되고 악셀레이터도 조정해야 되고 뭐 핸들도 되게 빡빡하고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런데 현대에 나오는 차는요, 뭐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도 알아서 해주죠. 뭐 고속도로 갈 때는 속력만 맞춰주면 자기가 뭐 우리가 자율주행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요. 그 무슨 얘기하는 거냐? 고전 시간은 폰이처럼 운전하기는 힘들어도 구조는 되게 단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요. 구조는 되게 복잡해도 생각보다 운전하기는 쉽다. 이건 뭐냐? 현대시는 읽기는 쉬워도 뭐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상징이나 의미나 표현법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대와 과거를 비교해 봤을 때 현대 사회는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생각들을 표출해야 되고요. 과거에는 비교적 뭡니까? 뭐 그때도 복잡하게 살았겠지만은 어쨌든 비교적 몇 가지 주제로 좀 구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전시가의 핵심은 뭐냐? 고전시가의 핵심은요.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했을 때 읽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현대어로 정도만 읽어서 해석해낸다면 고전시가는 아까 뭐라 그랬죠? 비교적 간단하다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구조가 비교적 쉽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고전시가에 대해서 강독법, 좀 말이 좀 무시무시한데요. 강독법이란 말은 좀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어떻게 현대어와 비슷하게 읽을 거냐 그거에 대한 수업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몇 가지 고전시가 읽기라고 이렇게 나오죠. 고전시가 읽기라고 나오는데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아레아라고 하는 모음입니다. 아레아라고 하는 모음인데 자 이 모음은 지금은 사라졌죠. 사라졌는데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 자 이 아레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이 정도로 할게요. 아레아다 하는데 얘는 자 우리가 첫 음절일 때는 보통 아로 발음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로 발음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이하 음절일 때는 얘를 뭐로 발음한다? 얘는 이제 으로 발음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는 뭐로 읽어줘라? 아로 읽어줘라. 그럼 우리가 뭐예요? 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둘째 이하니까 둘째 이하는 뭐로 읽어줘라? 으로 읽어줘라. 그럼 뭡니까? 가르 치다 이렇게 현대어로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자 여기 이제 이 세모칸 쳐져 있는 건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보면은 첫 번째니까 마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건 을을 읽어주면 이제 이런 글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선생님 뭐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 약한 7, 80%는 거의 맞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래하라고 하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두자음군이란 말을 쓰는데, 자, 어두자음군 말 뜻 한번 풀이할게요.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건 말의 머리에 자음의 군 무리가 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음이 하나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두자음군은 뭐냐면요, 뒤에 자음을 된소리로 읽는다라고 나왔어요. 뒤에 자음을 된소리로 읽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된소리가 뭔지 몰라요. 참고로 된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뭡니까? 쌍기역, 쌍디귿, 쌍비귿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된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된소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뒤에 자음을 된소리라고 읽으란 건 뭐냐라고 한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얘가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글자가 있습니다. 자, 자음이 몇 개 왔죠? 초성에 2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두라고 하는 건 초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옷, 기역이라는 자음이 2개 왔어요. 그러면 시옷하고 기역 중에 기역이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뒤에 있는 자음을 된소리로 읽어주는 거니까 꿈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글자도 있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비읍, 시옷, 디귿이에요. 이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 디귿이니까 디귿을 뭐로 읽어줘라? 된소리를 읽어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된다? 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두자음문까지 해결한 거고요. 세 번째는 국외음화예요. 국외음화. 우리가 중학교 때 혹은 그 이전에 국외음화를 알면은 되게 좀 쉬워지는데, 국외음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보통 중간고사 시험범위 들어가는 게 음운의 변동인데,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국외음이라고 하는 건 보통 지읒과 치읒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외음화는 뭐냐? 디귿이나 티읒이 뭘 만날 때 이를 만나거나, 요걸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하거든요. 반모음 이를 만날 때 뭐예요?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물론 이 이모음이 있는 것이 뭐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면 실질 형태소는 안 되고 형식 형태소가 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문법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전 시간을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디귿과 티읒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다.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자, 요거를 발음할 때 구디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발음하죠? 그렇죠. 구지 이렇게 발음하겠죠. 하나 더, 해, 돛, 이가 있는데 역시 이걸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해, 도, 지 이렇게 발음합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디귿이 이를 만났으니까 얘가 지읒으로 바뀌어서 이제 넘어가면서 바뀌는 거고요. 역시 여기도 뭡니까? 넘어가면서 지읒으로 바뀐다. 이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해요. 자, 일단 우리가 국외음화가 무엇인지는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뭐냐? 국외음화는 뭐냐면요, 이 국외음화가 우리 국어상에 나타난 게 보통 뭐야? 근대 국어식입니다. 18세기는 돼야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나왔던 작품들에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됐겠죠. 문제는 18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어는 뭐예요? 국외음화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걸 적용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복잡한 예가 나왔는데 볼게요. 두 번째로 봅시다. 이 글자는 좀 모르는 글자니까 편디라고 나오는 글자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티읕이 있고 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죠. 티읕이 있어요. 티읕이 있는데, 자, 여기서 모음을 좀 분석하자면요, 이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어가 만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반모음이라 그래요. 이중모음을 만드는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티읕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니은이 여기 있는 거겠지. 니은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디귿이네. 뒤에 것도 한번 해보려면요, 디귿 다음에 뭘 만난 거야? 이건 이를 만난 거겠죠. 그죠? 그러면 자, 티읕이 반모음 이를 만났으니까 일단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지읒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자,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요렇게 되겠죠. 얘도 이를 만났으니까 요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천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뭐가 있는 거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5번에 보면 단모음화라고 있는데 요, 야, 유, 여가 보통 오, 아, 우, 어로 바뀝니다. 자, 뭐라고? 여가 뭐로 바뀐다고요? 어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뭐라고? 천지라고 나와서 뭐야? 얘가 하늘과 땅이란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늘천의 땅지가 되는 거니까 요걸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론할게요. 국외음화라고 하는 건 뭐냐? 뭐죠? 18세기 이전의 문학 작품에는 국외음화가 적용이 안 돼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글자를 볼 때는 디귿 다음에 이가 있네. 그럼 이걸 뭐예요? 지읒으로 읽어주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외음화까지 했고요. 자, 다음은 원순모음화를 들어갈게요. 원순모음화. 자, 이제 여기 이제 네 번째 원순모음화가 있는데 우리가 원순이라고 하는 건 입술이 동그란 모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단모음 체계표를 보면은요, 뭐 평순모음도 있고 원순모음도 있는데 평순모음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그쵸? 으죠. 입술이 평평해지는 거니까. 근데 원순모음화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오나 우가 있겠죠. 입술이 동그랗게 모아지는 거. 그래서 원, 동그라다. 수는 입술이다 해서 입술이 동그래지는 모음이다 라는 건데, 자, 원순모음화는 뭐냐면 예전에는 원순모음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근대 국어 시기에 원순모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떨 때? 보통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 이런 거 아래에서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양순음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나중에 공부를 하고요. 원순모음화는 그럼 뭐냐?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 아래에서 으가 뭐로 바뀐다?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 아래에서 우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옛날엔 이렇게 썼다는 거죠. 얘를 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얘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 아래 으는 우로 읽어주면 된다. 마찬가지예요. 불도 옛날엔 불이었으니까 불로 읽어주고 풀도 풀로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떤 단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얘를 어떻게 현대어로 인식할 거냐라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는 거냐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아예 사라진 단어들도 있고요. 의미가 바뀐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는 뭐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시간은 고전시가 강독법에서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원순모음화까지 나갔고요. 자, 다음은 단모음화를 들어갑니다. 단모음화. 이건 우리가 했었죠. 그죠? 요야유여가 오아우어가 된다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요. 백성이 백성이 된다. 은하슈가 은하수가 된다.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두음법칙입니다. 두음법칙. 자, 우리가 두음법칙인데 두음법칙은요. 역시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할게요. 두음법칙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두음법칙을 얘기하면은 보통 한자어에다가 그 다음에 초성에 올 때죠. 그죠? 첫 음절 초성에 올 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니은이 뭐로 바뀌냐면 이응으로 바뀌는 거고요. 리을은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여자가 뭐로 바뀐다? 여자로 바뀐다. 그 다음에 력사가 뭐가 된다? 역사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걸 두음법칙이라고 하죠. 현대국어 두음법칙은요. 보통 한자어에서 초성, 여기서 초성은 첫 음절에 나오는 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음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대부분 한자어고요. 그래서 한자어에서 적용되는 건데 자, 근데 옛날의 두음법칙은 한자어 고유어가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음절에 미음이나 리을이 나올 때는 이거를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꿔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예시 나왔으니까 이걸 우리가 두음법칙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고요. 역시 첫 번째 음절에 니은이 나왔으면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읽어보자라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두음법칙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은 7, 8, 9번 들어갈게요. 7, 8, 9번은 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기에 대한 이야기. 종성 표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맞춤법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우리가 현대국어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못 들어봤어?
그럼 이건 어때? 뭐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거 못 들어봤어? 아 모르겠다고? 네. 자 그러면 뭐냐면은요 현대국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국어 예를 들어서 자 얘도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도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뭐로 발음돼요? 아 참고로 선생님이 자꾸 이런 표시를 하는 게 이게 이제 발음이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발음하지만 쓸 때 만약에 이거를 디귿받침으로 쓰면은 뭐예요? 망신당하잖아. 무식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은 이렇게 하더라도 쓸 때는 뭐야? 원래 그대로 써주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7번째가 우리가 뭐예요? 종성. 즉 뭐다? 받침표기다 라는 거예요. 받침표기. 자 그럼 여기 예를 들어 보면은요 중세국어에는 종성은 이렇게 8종성, 7종성 있는데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보통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 시옷, 이응인데 뭐 이걸 우리가 옛령이라고 합니다. 기역, 니은, 리을, 니은, 비읍, 시옷 있는데 그냥 이거 무시하고요. 그냥 뭡니까?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받침을 적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죠? 뭐 이걸 외우는 거는 나중에 고1 때 우리가 내신을 볼 때 외우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보면은 옛날에는 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요거 종성 표기에 위해서 자,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요건 우리가 처음 배웠죠. 그죠? 어두자음분 초성의 자음이 2개 나올 때는 뒤에 소리를 된 소리로 읽어라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 자, 요렇게 읽겠죠. 그죠? 현대국어니까 뭐 디귿받침으로 읽겠죠. 요렇게 읽을 건데 요렇게 읽어도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전 시가를 배울 때는 단어 하나만 보고 그 뜻을, 그 의미를, 그 핵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예요? 행이나 문장이나 이런 식으로 고전 시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얘가 자 이렇게 있어. 요런 단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뭐야 얘가? 꽃, 피다. 그럼 연상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단어는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연상을 해내서 현대어를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은 이어적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표기 들어갈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그죠? 자,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이어적기라고 하는 건 일단 자, 보통 뭐가 있냐면요. 이어적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끊어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어적기하고 끊어적기라는 게 있는데 자, 이어적기는 예를 들면은요. 자, 이렇게 적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적는 거죠. 끊어적기는 뭐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적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현대국어는 어떻게 적죠? 그쵸? 요렇게 적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요렇게 적었단 얘기야.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요렇게 적혀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이런 단어는 없는데 내가 아는 범주에선 이런 단어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밑으로 내려볼까? 라고 하면 요런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뭡니까? 이어적기를 끊어적기로 바꾸자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전시가 강독법에 대해서 지금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의문규칙인 건데 사실은 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자, 얘를 우리가 아래아라고 하는데 아래아는 뭐예요? 첫 번째 음절일 때는 아로 읽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하부터는 으로 읽자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어두자음부는 뭐라고? 초성의 자음에 무리가 올 때, 자음이 2개 이상 올 때는 뒤에 거를 된소리로 읽자라는 겁니다. 아까 된소리가 뭔지를 얘기했고요. 이렇게 꿈을 보면 됩니다. 국의음화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날 때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이런 글자를 보면 우리가 국의음화를 적용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고요. 원순모음화는 아까 뭐라 했죠? 입술이 동그래지는 모음. 그래서 미음 아래 은은 우로. 그래서 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풀 이것도 불과 풀로 읽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모음화는 뭐예요? 이렇게 요야유여가 오와 우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두음 법칙. 자,
초성에 나오는 첫 번째 음절 초성에 나오는 니은이나 리을은 이응이나 니은으로 바꿔서 읽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기는 뭐죠?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두 가지 기억하자고요. 첫 번째, 옛날 사람들은 받침을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그리고 두 번째, 옛날 사람들은 뭐야? 뒤에 이어 적기를 했다. 즉 뭡니까? 뒤에 모음이 올 때는 그냥 받침을 넘겨서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그 발음 그대로 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숙지를 하고요. 고전 시가를 계속해서 나갈 때 계속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숙지를 잘 하기 바랍니다.